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 EPD의 픽. 요즘 시중에 떠도는 이야기가 하나 있거든요. 바로 9월 위기설. 과거에도 이런 위기설은 끊임없이 제기돼 왔었죠. 물론 IMF, 유럽 재정 위기, 미국발 금융위기 등으로 실체화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음모론처럼 지나가는 일이 대부분이었잖아요. 그래서 경물진에서는 되도록 위기설은 잘 다루지 않아 왔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는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은 것 같습니다. 뭔가 크게 터질지도 모른다라는 두려움이 생기고 있는데요. 왜 이런 생각을 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하나하나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위기설이 나오는 가장 큰 이유는 역시나 가계부채 때문이겠죠. 예전 방송에서도 여러 차례 이야기했지만 지난 5월 말에 나온 국제금융협회의 세계 부채 모니터 보고서, 이걸 보니까요, 올해 1분기 세계 34개국 가운데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가장 높은 곳, 아이고, 우리나라가 이름을 올렸잖아요. 이 비율, 그러니까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무려 102.2%, 34개국 가운데 유일하게 100%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따라서 조사 대상국 가운데 한 해 동안 벌어들인 국민소득으로 가계빚을 갚지 못하는 유일한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란 이야기죠. 하지만 다행히도 올 1분기 금융권 가계빚 13조 7천억 원이나 줄어들었다라는 뉴스도 있었잖아요. 전분기 대비 감소폭으로는 역대 최대. 지난 4분기 마이너스 3조 6천억 원에 이어 2분기에도 13조 7천억 원이 줄어들었으니 그나마 숨통이 튄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요, 최근 들어 상황이 또 달라졌다는 거예요. 한국은행이 발표한 통계를 보니까요, 6월 말 기준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이 전월 대비 5조 9천억 원이 다시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1062조 3천억 원, 은행권 가계대출이 1000조 원이 훌쩍 넘는다는 거예요. 당연히 이는 역대 최대치겠죠. 지난 4월부터 석 달 연속 증가세를 기록해서 이렇게 많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즉 1분기에는 잠시 가계대출이 줄어드는 듯 했다가 다시 2분기가 들어서자마자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 이유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정부가 부동산을 연착륙시키겠다며 각종 규제를 해제해줬잖아요. 대출도 더 많이 받아가라 늘려줬죠. 이에 다시 연끌족들이 돌아오고 있다라는 뉴스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가계대출이 이렇게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 문제는요, 실제 늘어난 가계부채는 훨씬 클 것이란 점입니다. 우리나라에만 있는 숨은 빚인 전세보증금, 이게 어마무시하거든요. 지난해 말 기준 전세보증금 무려 1058조 3천억 원으로 추산된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에 비은행권 가계부채까지 더하면 우리나라 실제 가계부채는 3천조 원이 넘는다라는 주장도 있고요. 우리나라 GDP가 2100조 원 정도 되거든요. GDP 대비 가계부채 실제 비율은 무려 140%가 넘을 것이다 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정말 어마무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가계부채가 많더라도 저금리라면 어떻게든 버틸 수 있겠죠. 하지만 금리가 좀처럼 떨어질 생각을 하지 않고 있어요. 3%대까지 잠시 떨어졌던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스멀스멀 올라가더니 이제는 4%를 넘어 많게는 7%에 육박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금리가 더 올라갈 조짐이죠. 일단 다들 아시다시피 미 연준이 지난주 기준금리를 또 올렸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기준금리가 무려 5.5%, 우리나라 기준금리보다 무려 2%포인트나 높습니다. 아직 인플레이션이 꺾이지 않았다며 다음번인 9월에도 금리를 또 올릴 수 있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고요. 물론 8월 잭슨홀 미팅에서 나오는 발언들을 살펴봐야겠지만 지금 국제유가, 국제곡물가 심상치가 않잖아요. 60달러대로 떨어졌던 국제유가는 80달러를 훌쩍 넘어섰고요. 러시아의 흑해 곡물협정 파괴다 전 세계적인 기후 위기가 국제 곡물가를 요동칠 조짐이더라고요.
그러면 간신히 잡혀갔던 물가가 다시 들썩일 수밖에 없다라는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미국의 외교에 불만이 많은 사우디와 러시아가 국제 유가와 곡물가를 흔들고 있으니 해결이 쉽지 않아 보인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고요. 이러자 다른 나라들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죠.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린 지난 28일 저녁 유럽중앙은행도 기준금리를 결정했는데 역시나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럽 기준금리는 4.25%. 이번 인상으로 유럽의 기준금리는 9번 연속 인상이에요. 그래서 200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 됐죠. 그런데 유럽의 기준금리 얼마 전만 해도, 그러니까 지난해 6월만 해도 얼마였는지 기억나시나요? 유럽중앙은행이 제로금리였어요. 제로금리. 그런데 이제는 유럽의 기준금리가 4.25%라니 정말 어마무시하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유럽도 이번이 마지막 금리 인상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이죠. 유럽 중앙은행은 성명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플레이션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너무 오랫동안 높게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뭔 얘기겠습니까? 향후 데이터를 보고 금리 인상 미국처럼 또 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죠. 게다가 다음 달 1일에는, 그러니까 내일이죠. 호주가 기준금리를 결정하고요. 또 이틀 뒤인 3일에는 영국도 기준금리를 결정할 예정인데 이들 나라도 기준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그러면 전 세계 주요국 중 1번 다음으로 기준금리가 낮은 우리나라가 견딜 수 있을까요?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나라보다 유일하게 낮은 1번마저도 지금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긴축으로 방향을 틀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일본 은행은 지난 28일 금융정책결정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했는데 기준금리는 그냥 마이너스 0.1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장기금리 지표인 10년물 국채금리 변동폭의 상한을 0.5%로 유지하되 시장 동향에 따라 이를 어느 정도 초과해도 용인해 주겠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최대 1%까지 올리는 것을 용인하겠다. 이런 이야기라고 하더라고요. 일본 중앙은행이 왜 이런 얘기를 했느냐? 갈수록 떨어지는 엔화 가치를 두고 볼 수가 없어 이런 조치를 내놨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엔화 가치가 너무 많이 떨어졌거든요. 일본 국민들이 못 살겠다라고 아우성을 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일본 은행이 긴축으로 방향을 틀면서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게 클 것이다 라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요. 일본이요. 마이너스 금리 탓에 해외에 투자한 자산이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얼마나 많으냐? 미국 국채만 해도 1조 763억 달러. 원래 미국 국채 중국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미국 국채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가 바로 일본입니다. 전 세계 1위가 일본. 근데 일본이 가지고 있는 금융권 해외 자산이 미국 국채만이 아니에요. 전 세계에 있는 금융권 해외 자산을 모두 합치면 3조 1655억 달러가 된다라는 추산이 있거든요. 이 액수면 우리나라 GDP의 무려 2배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규모예요. 그런데 앞서 일본 은행의 발표대로 일본의 국채 금리가 올라간다면 이 중 해외에 투자된 많은 금융 자산 중 상당 부분이 일본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러면 전 세계 금융시장이 이 일본 돈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더 올릴 가능성도 높다는 겁니다. 전 세계가 금리 인상 경쟁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 세계 금융시장이 이렇게 요동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당연히 한은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다음 달 24일 기준금리 결정을 놓고 금융위원들이 잠 못 드는 밤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미국 등 다른 나라의 금리차를 좁히려고 하니 수출 부진에 내수 침체인 국내 경기가 아무래도 걸리겠죠. 그렇다고 그냥 내버려 두자니 폭증하는 가계부채가 걸릴 테고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에 빠진 듯한데요. 일단 분위기는 아직 시간이 있으니 좀 더 지켜보자라는 쪽인 것 같아요. 다음 달 물가 데이터를 보고 결정하겠다라는 의미로 언론들이 해석하던데요. 그런데 이는 금리 동결, 더 나아가서 금리 인하를 외치는 언론들이 전하는 소식이고요. 내부 분위기는 좀 다르다고 합니다.
당장 금리를 인상해야 되는데 기재부 등 정부의 압력이 너무 거세다. 이 불만을 드러내는 내부 분위기가 있다는 거예요. 경기 침체를 더 심화해 내년 총선을 망치게 할 작정이냐? 라는 압력이 정부로부터 알게 모르게 전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불만을 나타내는 하는 인사들이 있다고 합니다. 독립기관인 한은행이 왜 이런 처지인지는 더 설명드리지 않아도 아실 거예요. 그래서 한은은요, 다른 수를 쓰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수냐? 기준금리 동결 인하라는 정부와 언론의 압력에 대출을 대신 늘려주겠다라는 것으로 무마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뭔 얘기냐면요. 한국은행이 지난 27일 재미난 발표를 했어요.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등 비은행권 예금 취급 기관에 대한 유동성 지원을 확대하겠다라는 발표를 했거든요. 한국은행법상 은행과 은행 지주회사에만 상시 대출이 가능한데요. 이번 제도 개편으로 비은행권, 그러니까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등에도 유동성 위기가 왔을 경우 신속하게 자금 공급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번 제도 개편으로 은행권은 기존보다 90조 원의 유동성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라고 한국은행은 강조를 했어요. 새마을금고와 상호저축은행,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 제2금융권은 필요시에 100조 원의 자금을 융통할 수 있게 됐다라고 기대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은행에 대해서는 상시대출 제도인 자금조정대출의 기준금리에 1%포인트를 더한 기존 대출금리를 0.5%포인트로 낮췄다고 합니다. 이러면 당장은 시중금리가 내려가는 효과가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측은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이 정도면 경제 살리기에 충분하지 않느냐? 하는 그만 좀 괴롭혀라 라고 정부에게 항변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왜 곳에서 터지죠?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재미난 발표를 했어요. 다음 달부터 연소득에 상관없이 9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5억 원까지 빌릴 수 있는 특례 보금자리론, 이게 상당히 인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 금리를 인상하겠다고 발표한 거예요. 특례 보금자리론 금리 중 일반형, 그러니까 주택가격 6억 원 초과 또는 소득 1억 원 초과 대상인 이 금리가 8월 11일부터 0.25%포인트를 올리겠다는 겁니다. 현재 일반형 특례 보금자리론 금리는 연 4.15에서 4.45% 수준이거든요. 따라서 다음 달 11일부터는 연 4.4에서 4.7이 될 것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정부는 금리 올리지 말아라, 대출금리 인상을 자제하라 라고 압력을 넣고 있는데 이 주택금융공사는 오히려 금리를 올렸잖아요. 이유가 뭘까요? 더 이상 버티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주택금융공사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특례 보금자리론 출시 후 6개월간 금리를 동결해 왔지만 그간 재원이 되는 국고채 5년물과 MBS, 그러니까 주택저당 증권 금리가 계속 상승하고 있다. 출시 5개월 만에 목표 금액의 70%가 신청되는 등 대출 신청이 몰리면서 자금 조달에 문제가 생기고 있다라고 하소연합니다. 실제로 특례 보금자리론은 4대 시중은행의 주담대 금리보다도 훨씬 금리가 낮거든요. 그래서 이거 신청할 수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왕이면 금리가 저렴한 특례 보금자리론으로 신청할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러겠죠. 이 때문에 올해 상반기 유효 신청 금액만 28조 2천억 원으로 1년치 공공 목표인 39조 6천억 원에 무려 71.2%를 이미 소진해버렸어요. 상반기예요. 하반기에 빌려줄 재원이 이제 부족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한국주택금융공사는 하소연하고 있어요. 문제는요, 이렇게 특례 보금자리론이 인기를 끌면서 시중은행들도 덩달아 자체 주담대 대출 금리를 낮춰왔거든요. 그래야 대출 수요를 뺏기지 않을 수 있었잖아요. 실제로 KB국민은행은 주담대 금리를 한때 특례 보금자리론과 비슷한 연 4.09에서 5.49%까지 내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특례 보금자리론 금리가 올라간다는 것은 반대로 주담대 금리가 더 올라갈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닌가요? 따라서 특례 보금자리론 금리가 다음 달 11일부터 올라간다는 것은 주담대 금리가 더 올라갈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여기에 은행들의 자금 조달 비용인 은행채 5년물 금리도 지난 5월 중순까지 3.8% 선으로 낮아졌다가 최근엔 4.2% 수준으로 인상됐고 계속 올라갈 조짐이거든요. 따라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결정과는 이제 별로 상관이 없어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시중 대출금리는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여기서도 기준금리와 시중 대출금리의 디커플링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앞서 한은이 발표했다는 금융권에 대한 유선성 공급도 큰 의미가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역시나 걱정되는 것은 엄청나게 늘어난 가계부채일 수밖에 없겠죠. 지금도 허덕거리는데 앞으로 대출금리가 더 올라가면 괜찮을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걱정스럽다는 겁니다. 갈수록 높아지는 연체율이 이런 두려움을 더하고 있잖아요. 6월 말 새마을 금고 평균 연체율은 벌써 6%대. 이미 위기 수준의 경고음이 울리고 있죠. 이뿐만이 아니라 주택은행의 연체율도 2021년 2.5% 수준에서 올 1분기에는 5.1% 수준으로 급증을 했고요. 금융위기 직전인 미국 상업은행의 연체율이 7%에 이를 정도로 치솟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최근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연체율 상승세는 너무나 위험하다라는 경고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역전폭이 갈수록 커지는 다른 나라의 금리 차도 걱정이잖아요. 아무래도 환율 상승 압력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환율이 오르게 되면 수입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겠죠. 우리 국민들의 대외 구매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이 경제 상식 중에 하나잖아요. 가만히 앉아서 월급이 깎이는 것 같은 효과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가뜩이나 월급 빼고 다 오르는 요즘 실제 소득까지 줄어들면 버틸 수 있는 국민이 얼마나 있을까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또 하나의 폭풍이 예고되고 있죠. 정부는 코로나 확산에 따른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를 위해 2020년 4월부터 대출 특별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 조치를 시행해 왔었거든요. 만기 연장 조치는 2025년 9월까지 자율협약에 의해 연장이 가능하긴 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상환 유예는 9월 말을 끝으로 지원이 종료되죠. 따라서 10월부터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대출 원금 상환 압박이 심해질 전망이라는 거예요. 지난해 4월 말 기준 자영업자 대출은 무려 1,019조 8천억 원. 코로나 확산 직전인 2019년 4분기 684조 9천억 원과 비교하면 3년 사이에 334조 9천억 원이나 폭증을 했습니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이 중 720조 3천억 원은 연쇄 채무가 발생할 위험이 매우 큰 다중채무 자영업자에게 쏠려 있다는 거예요. 물론 내수 경기가 활성화돼서 빚을 갚을 수 있을 정도로 장사가 잘 되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자영업자들 상황이 개선되기는커녕 사실상 빚으로 지금까지 버텨왔잖아요. 이 때문에 연체율도 심각해지고 있고요. 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율이 1%로 8년 만에 최고치를 보이고 있고 다중채무 자영업자들도 117만여 명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도 있더라고요. 대출받은 전체 자영업자의 절반 이상이 다중채무에 시달리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도 정부는요, 현재 관리 가능한 수준이다라는 한가한 소리만 하고 있습니다. 금융회사 협의회 상환 계획서를 작성한 차주에게 거치기간 1년을 부여받고 최대 5년까지 분할 상환을 할 수 있는 조치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과연 현장에서도 이런 조치가 효력을 발휘할까요? 한 가지 사례에서도 바로 할 수 있는데요. 최근 신용보증기금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갑자기 웬 신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이 신보는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들에게 신속히 자금을 공급하기 위해 보증을 최대 4천만 원까지 금융권 대출을 돕는 소상공인 위탁보증 제도를 2005년부터 3년 한시로 시행해 왔었거든요. 이런 소상공인 위탁보증의 총 공급액은 무려 7조 4천억 원이 넘었어요. 문제는요, 빚을 못 갚는 소상공인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신보가 보증을 선 부채 중 누적 부실률이 올해 6월 기준으로도 무려 9.17%나 된다고 합니다. 10건 중 1건꼴로 빚을 못 갚고 있다는 거예요. 소상공인이 대출을 갚지 못하는 부실이 발생하면 무슨 문제가 발생할까요? 보증을 선 신보가 이 빚 대신 갚아야 한다는 거예요. 즉 대위 변제 규모가 급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문제는요, 누적 부실률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거든요. 신보가 올해 말 누적 부실률이 14.02%에 달할 것으로 추산할 정도라고 해요. 따라서 올해 신보 기금 운영 계획안 작성 당시 3,780억 원 정도로 추진했던 부실 금액이 연말께에는 6,555억 원으로 2배 가까이 급증하고요. 대의 변제액은 3,646억 원에서 5,852억 원으로 늘어날 것이다 라고 우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늘어난 돈 누가 메꿀까요? 신보는요, 내년 약 4,500억 원의 재원이 추가로 필요할 것이다 라고 추산하고 있대요. 그래서 이 돈 기획재정부에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기재부는 자기 월급을 털어서 신보에게 이 돈을 주는 게 아니겠죠? 이게 다 국민들의 낸 혈세로 지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재부가 이 돈을 줄 여력이 있을까요? 부자 감세 등으로 세수가 줄어들면서 지난 5월까지만 해도 누적 재정 적자 벌써 52조 5천억 원. 상저하고는커녕 상저하저가 심화되면서 적자 규모는 더 커질 수밖에 없고요. 신보를 지원해줄 돈조차 마련하지 못할 가능성도 매우 높다는 겁니다. 이런데도 정부는 국채 발행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어요. 전 정부가 방만저해정을 했다고 비난해온 탓인지 지출을 줄여 적자를 메꿀 수 있다라는 똥꼬집을 부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각종 복지 혜택 알게 모르게 없애고 있잖아요. 실업급여마저 실업급여라는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면서 없애려고 하고 있고요. 이런 상황이니 신보에 줄 돈이 있을 턱이 없겠죠. 그런데 문제는요, 앞서 설명드린 대로 미국 등 다른 나라의 금리 차는 더욱 커지고 우리를 먹여 살려왔던 수출은 더 악화되고 있고 내수는 갈수록 쪼그라들고 우리 경제 앞날이 정말 암울할 정도인데요. 여기에 정말 9월 위기설까지 현실화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보다 더 큰 위기가 닥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이라도 조금이라도 빚을 줄이고요. 현금을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각종 참사에서 우리 국민들을 외면했던 국가가 어떻게든 해주겠지라고 넋놓고 있다가는 큰일 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구명조끼를 단단히 매는 노력 지금이라도 당장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경불진 완주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투척, 댓글 남기기, 링크 공유, 계좌 후원 등 경불진 두 PD에게 힘을 보태주세요.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